전투원 6호, 그는 비밀결사 키사라기의 일원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는 2명의 상사로부터 임무를 받고 있었다.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을 정찰하는 임무였다. 처음에는 내내하고 있었지만 임무를 인식하자 그는 이 임무 전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전송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우주에서 거유 소녀들만 있는 세계로 가고 싶었고, 두 사람이 코스프레처럼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상사인 벨리알과 아스타로트는 그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분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상사에게 대들 배짱이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원 감축, 즉 해고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스타로트에게 다가가 보상을 요구했다. 자신의 몸을 개조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6호가 진정하고 설명을 듣게 하려고 그의 양손을 얼려버렸다. 그는 릴리스 박사에게 끌려갔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진짜 전송장치였다. 릴리스는 앨리스라는 이름의 기계 소녀를 추가로 만들어 그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보냈다. 앨리스는 6호에게 손을 대면 자신 안의 반응로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계속해서 6호를 바보라고 불렀고 그는 이런 독설가 꼬맹이를 데려가길 거부했다. 릴리스는 그에게 추가로 필요할 때 조직의 물자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주었다. 아스타로트는 그에게 2가지 임무를 주었다. 첫째는 그곳에 가서 기지를 건설하고 조직으로 돌아올 전송 장치를 설치하는 것. 둘째는 현지의 전력과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스타로트는 그가 조직 창립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직의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스타로트는 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에 동의하며 떠나기 전에 아스타로트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6호의 불순한 의도를 알아챈 그녀는 그를 전송장치로 걷어찼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릴리스 같은 천재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릴리스가 머뭇거리자 그는 몇 번이나 실험했는지 물었다. 릴리스는 몇 번밖에 실험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고철 덩어리가 자신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돌아오면 릴리스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제가 설날 용돈 좀 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권위 있는 TGA 행사에서 올해 최고의 모바일 게임상을 수상한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붕괴 스타레일은 판타지 우주 과학을 주제로 한 전략 RPG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개발사인 호요버스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유명한 게임 원신의 개발사이자 이 붕괴 스타레일의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붕괴 스타레일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무료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모바일이나 PC,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은 외국어에 약한 분들을 위해 베트남어를 지원합니다. 곧 게임의 새로운 업데이트인 1.6 버전, 범속의 왕관과 신성의 칼날이 출시됩니다. 이 버전에서 개척자는 헤르타 정거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매를 만나 그녀와 함께 새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정거장의 새로운 구역인 격리구역에서 말이죠. 많은 미스터리와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새로운 버전에는 새로운 캐릭터와 배너가 함께합니다. 버전 전반부의 완매 배너 이후 구체적으로는 1월 17일 이후에는 새로운 캐릭터인 덕터 레이시오의 배너가 추가됩니다. 그는 지식학회의 학자이자 지식 파괴자, 물리 황제, 석고 머리를 쓴 박사로 불리며 정말이지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게임에서 덕터 레이시오는 허수 속성의 5성 캐릭터로 사냥 운명의 길을 따르며 추가 공격으로 단일 대상에게 뛰어난 피해를 줍니다. 특히 디버프가 많은 적을 공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더 특별한 점은 붕괴 스타레일 1.6 버전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가 덕터 레이시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이 더 게임 어워드라는 권위 있는 행사에서 올해 최고의 모바일 게임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게임은 몇 가지 다른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이벤트를 통해 우주정거장에서 펫케이크를 키우는 체험, 새로운 주간 보스인 파멸의 벌레, 여왕, 스카라카바즈에게 도전하는 시뮬레이션 우주, 그리고 새로운 기능인 허구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인기 있는 5성 캐릭터인 사냥꾼팀의 블레이드와 카프카가 각각 2페이지에 복각하며 이 외에도 많은 매력적인 이벤트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시 특별 뽑기 티켓 10장을 받고 아주 많은 성옥을 받는 등등 말이죠.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2개의 리딤 코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코드는 설명과 댓글에 남겨둘 것이며 각 코드는 각 페이지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뭘 망설이시나요? 지금 바로 붕괴 스타레이를 다운로드해서 경험해보세요. 바로 다운로드하셔도 편합니다. 이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다른 행성으로 전송되었지만 3만 미터 상공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비행 기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폭발 기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낙하산은 챙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도시가 있는 것을 보고 착륙하자마자 앨리스는 유코가 이곳에서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노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동시에 앨리스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유코는 걷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앨리스에게 연락해서 차를 한 대 보내달라고 했지만 차를 얻으려면 악행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악행 포인트는 나쁜 짓을 통해 얻는 점수였습니다. 모든 나쁜 짓은 뇌 속의 칩에 기록되어 점수가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인트를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무기를 사는 데 사용하지만 유코는 아마도 야한 책을 사는데 전부 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몬스터 무리에게 쫓기게 되었고 유코는 앨리스를 들쳐업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멈춰서 총을 쐈지만 놈들은 너무 많았고 힘도 유코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도움을 간청해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고철덩어리일 뿐이라며 자존심 상해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과해야 했고 앨리스는 총을 한 자루 주면 도와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동의하자마자 앨리스는 총을 요구하고 유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갑자기 이 세계의 기사단이 나타났고 몇 마디를 듣자 칩이 그가 이곳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앨리스는 나서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여기사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스노우이며 이 나라의 기사단장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이후 스노우와 협상하여 두 사람을 성체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했고 갑자기 스노우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 유코는 오래된 전차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노우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옛날부터 그들을 보호해온 무기이며 마법을 사용해 보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마법이 있다는 말을 듣자 유코는 흥분해서 자신도 쓸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스노우는 그 후 두 사람을 틸리스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가 꽤 예뻐서 유코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두 사람에게 그들과 마족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족 쪽이 사왕이라는 괴물 때문에 땅이 메말라 침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토를 지키기 위해 유코의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노우는 그 후 두 사람을 데리고 궁전을 구경시켜 주었고 앨리스는 스노우가 그들을 데려온 이유가 유코의 힘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노우도 어쩔 수 없이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이 돈과 명예를 매우 사랑하기에 유코와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앨리스가 바깥에 있는 기계를 발견하자 스노우는 이것이 비를 부르는 장치이지만 최근에 고장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앨리스가 직접 고칠 수 있다고 하자 스노우는 기꺼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앨리스가 열어서 선을 다시 꽂자 수리되었고 유코는 기계에 아주 멍청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틸리스가 비밀번호를 공표할 때 그 비밀번호를 온 국민 앞에서 말하게 하여 악행 포인트를 잔뜩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틸리스가 듣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잡혀서 왕 앞에서 죄를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벌을 내리고 싶어 했지만
두 사람이 수리한 공이 있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틸리스는 공주의 신분을 이용해 두 사람을 받아달라고 청했고 왕은 딸의 말을 따랐습니다. 앨리스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틸리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코가 스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스노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오후 유코는 특공대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스노우는 그의 부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스노우에게 거들먹거릴 기회를 얻었고 그녀는 극도로 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특공대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노인과 여성이었는데 남자들은 전쟁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노우는 앨리스에게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었고 앨리스는 그 중에서 단 2명만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로제라는 소녀로 실험을 통해 키메라, 즉 뭔가를 먹으면 그 생물의 능력을 얻게 돼. 유코는 자신도 전사가 되기 위해 수술을 받은 몸이라 마음에 들어했어. 로제는 뭔가 향긋한 냄새를 맡았고 유코는 아껴뒀던 전투식량을 꺼냈지. 그는 로제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어. 자기 명령만 잘 따른다면 말이야. 두 번째는 그림으로 휠체어를 탄 마법사 소녀였지. 그림은 유코에게 애인이 있냐고 물었어. 자기는 아직 싱글이라면서 말이야. 공교롭게도 그도 애인이 없었지. 유코는 그림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궁금했고 그녀는 재앙의 신을 섬긴다고 했지. 유코는 그걸 사신이라 여겼어. 그림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매를 보여줄 테니 방금 한 말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유코가 먼저 행동에 나섰어. 유코 같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휘관을 걸고 한판 붙자고 했지만 유코는 스노우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녀는 검을 들고 쫓아왔어. 틸리스 공주가 찾아오자 유코는 공주를 방패 삼아 스노우를 막았지. 틸리스는 유코에게 스노우를 좀 존중해달라고 했어. 스노우는 어릴 때부터 무척 끈기 있는 아이였거든. 그녀가 온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게 됐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병영에 남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지. 방으로 돌아온 유코는 임무를 빨리 완수하고 돌아가고 싶어 했어. 다음 날 유코의 부대는 적의 진지를 격파하러 출발했어. 하지만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나쁜 생각이라 유코는 적의 보급을 끊는 방법을 생각해냈지. 적의 보급부대는 약한 놈들 뿐이라 공격하기 쉽고 공적을 부풀려서 돈을 챙길 수도 있었어. 그들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수송부대를 전부 처리했지. 유코는 로제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나머지는 태워버리라고 했어. 로제가 불을 뿜어 전부 태워버렸는데 바로 그때 한 여장군이 나타났지. 복장을 보니 그녀가 적의 고위 간부인 걸 알 수 있었어. 그녀는 유코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마족 군대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 조건도 좋고 대우도 괜찮아 보여서 넘어가려 했지만 동료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어. 그녀는 자신을 하이네라고 소개하며 보급품을 되찾겠다고 했지. 그녀가 불을 쏘자 유코는 계속 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로제는 겁먹고 스노우는 검이 망가질까봐 앨리스는 포기했고 그림은 자고 있었어. 그는 혼자 싸웠고 앨리스가 총으로 하이네의 그리폰을 쐈지. 갑자기 또 다른 마족 장군이 나타나 그림을 보더니 그대로 머리를 부숴버렸어. 유코는 무척 분노했지. 그 마족은 하이네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그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돌아갔어. 그리고 그 마족은 유코의 일행을 전부 처리하려 했지. 로제는 그에게 불을 뿜었고 스노우는 검을, 앨리스는 총을 사용했어. 유코는 그림의 죽음에 분노의 앨리스에게 지구에서 가져온 무기를 달라고 했지만 마족이 군대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게 되면서 그는 일행을 살려주기로 했어. 유코는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 이제 그림을 묻어주려는데 스노우가 말했어. 그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림을 신전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스스로 부활할 거라고 했지. 그녀는 사신의 대사제라 사신의 가호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그림은 항상 자폭 부대로 쓰였던 거야. 그들의 군대는 패배해서 돌아왔고 일행은 그림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전으로 데려갔어. 염원이 담긴 물건 몇 개를 올려두면 한밤중에
그림이 스스로 부활할 거라고 했지 모두. 먼저 돌아가고 유코는 남아서 기다렸고 그림은 정말로 부활했어. 그가 남은 이유는 그림이 외로울까봐 걱정돼서라고 했지. 그는 그림에게 새 휠체어를 선물하고 밤 드라이브를 데려갔어. 그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해주는 유코를 무척 좋아했어. 그녀는 유코와 앨리스에게 빨리 군대를 떠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그는 여자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가졌으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 그 후 둘은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들을 방해하다가 경비대에게 붙잡혔어. 그녀가 커플들의 애정행각에 공감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여경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래서 그림은 저주를 걸기로 했어. 그 여경에게 말이야. 그림은 남을 저주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자신이 저주에 걸렸어. 그림이 걷지 못하는 것도 저주가 반사되었기 때문인데 그 저주는 그림이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지. 그림은 계속 저주를 걸다가 또 반사되어 죽어버렸고 유코는 다시 그녀를 신전으로 옮겨야 했어. 다음날 군대는 마왕군이 나라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유코가 찾아와서 이건 자기 공이라고 했지만 탐욕스러운 장교는 믿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유코는 자기가 적의 보급을 끊어서 그들이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어. 승리로 이끌 거라고 했지. 유코는 국왕이 말한 용사가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틸리스는 용사는 손에 증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 유코는 손을 내밀어 보니 보라색 증표 같은 게 있었지만 틸리스는 이건 맹독성 생물에 의한 마법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코는 아픈 기색 없이 멀쩡했어. 그러다 그는 앨리스가 병을 막기 위해 나노봇을 주사해줬던 걸 떠올렸지.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용사에 관해서는 틸리스의 오빠이자 왕세자가 몇 년 전에 이미 그 증표를 가지고 있었어. 실망한 유코는 밖으로 나갔다가 로제가 도움을 청하며 달려오는 걸 봤어. 앨리스가 로제에게 메뚜기를 먹이려 했기 때문이야. 앨리스는 로제가 최대한 강한 힘을 얻길 바랐지만 로제는 벌레를 가장 무서워했지. 유코가 로제를 붙잡고 앨리스가 먹이려 하자 로제는 계속 발버둥쳤어. 하지만 메뚜기가 맛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생각해볼까 했지만 로제는 역시 싫다며 불을 뿜겠다고 위협했고 둘은 그제야 놔줬어. 그 후 둘은 로제가 왜 군대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했어. 그녀의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았거든. 그녀는 할아버지가 한 폐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어. 할아버지는 그녀를 데려와 키워줬지. 그녀는 할아버지와 그가 연구하던 강력한 힘을 가진 신비한 돌에 대한 기억이 조금밖에 없었어. 하지만 금술에 손을 대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었지만 연구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이 나라가 대신 연구해주도록 군에 들어왔던 거야. 둘은 로제가 구슬리기 쉬운 타입인 걸 알고 그녀를 정식 부하로 삼기로 했지. 하지만 로제는 둘의 얼굴에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걸 알았지만 둘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했어. 그날 밤 유코는 왜 자기한테는 야한 이벤트가 전혀 없냐고 한탄했지. 그는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고 앨리스는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해줬지만 로리의 실리콘 덩어리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어야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스노우가 와서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붉히며 군사회의에 참석하라고 알려줬어. 작전회의였지. 알려진 바로는 용사가 마족의 탑을 공격하다가 붙잡혔고 그래서 그들은 용사를 구출하기 위해 공격을 조직해야 했어. 아무도 확실한 계책이 없자 유코는 무능하다며 참모를 모욕했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 탑의 1층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 연기로 그들을 몰아내자는 거였지. 하지만 장군들은 자신들 같은 용사는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한다며 거절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전투가 시작되자 유코는 왕국군과 함께 싸우는 걸 거부했어. 지금 도우러 가봤자 어차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적의 병력은 너무 많고 사나운데 그들은 정면 대결만 고집했으니 그도 어쩔 수 없었지. 스노우는 매우 화를 내며 유코는 겁쟁이라고 하고는 싸우러 가버렸어.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 스노우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고 그동안 그림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유코와 관련된 뭔가 야한 장면을 본 모양이었어. 스노우와 함께 말이야. 스노우는 서둘러 그녀를 깨웠지. 그 후 유코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총으로 벽에 못을 박으며 탑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갔어. 중간쯤 올라갔을 때
스노우가 갑자기 힘이 빠졌는데 이전에 마족들과 싸울 때 검을 너무 무리하게 휘둘렀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유코는 그녀를 업어야 했고 그녀가 유코에게 몸을 밀착하자 그는 스노우의 큰 가슴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했어. 스노우가 그걸 알아채고 찌르려고 하자 그는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상기시켜줬지. 탑 꼭대기에 올라간 유코와 일행은 두 지휘관의 등 뒤로 몰래 접근했어. 그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동안 유코가 뛰쳐나가 염소머리를 한 놈을 아래로 걷어찼어. 그가 겨우 매달리자 유코는 이 염소머리를 인질로 삼아 소머리에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했지. 그러지 않으면 그에게 돌을 던져 떨어뜨리겠다고 말이야. 염소머리는 소머리가 유코에게 패배한 것을 받고 유코는 염소머리에게 돈으로 친구의 목숨을 사라고 요구했어. 그 모습에 모두 유코의 비겁함에 질려버렸지. 도시로 돌아와 스노우는 유코에게 지난번과 이번에 공을 합쳐 커다란 금화 주머니로 보상했어. 이 돈이면 한 가족이 1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코는 첩보원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살기로 했지만 앨리스가 허락하지 않았어. 다음 날 유코와 스노우는 탑에서의 승리로 총사령관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또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됐어. 바로 하이네의 군대를 막는 것이었지. 하지만 유코는 조금 망설였어. 이 의견은 항상 자신을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늙은 참모가 낸 것이라 분명히 이 임무에서 좋지 않은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야. 하지만 스노우는 이 임무를 맡으라고 했어.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보상이나 승진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었지. 곧바로 일행은 병력을 준비하고 하이네가 지휘하는 마족 군대와 맞서 싸울 군대를 정비했어. 유코는 자신들이 그 늙은 참모가 준비한 죽으러 가는 졸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이전에 유코가 그를 모욕했던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앨리스는 적당히 싸우다 빠지자고 제안했어. 하이네가 지휘하는 군대도 금방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엄청나게 큰 골렘도 있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군대는 잡몹들을 처리하러 달려가 버렸고 골렘과의 대결은 유코의 일행에게 떠넘겨졌다. 하지만 유코의 팀원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피했고 결국 유코가 그 골렘과 싸우도록 떠밀렸다. 골렘에게 쫓겨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는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어서 달려가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게 돌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고 있었다. 유코는 너무 아파서 손을 부여잡아야 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 발로 찼지만 골렘의 두 손에 짓눌리고 말았다. 산에 깔린 것처럼 짓눌린 유코는 힘의 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앨리스가 달려들었다. 골렘에게 폭탄을 붙여 터뜨리자 골렘은 즉시 폭발했다. 힘의 제한을 해제한 유코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3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그 시간 동안 모두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하이네가 재빨리 나타나 유코의 일행과 맞섰고 모두는 유코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녀와 싸워야 했다. 한편 스노우는 새로 산 검이 하이네의 마법에 녹아버리자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유코는 움직일 수 없으니 소란 피우지 말라고 스노우에게 조용히 말했지만 이 녀석은 하이네에게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강한 적보다 멍청한 아군이 더 무섭다더니 하이네는 유코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림이 하이네에게 저주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3분이 지나 유코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불리한 상황을 본 하이네는 유코에게 마족에 들어오라고 다시 제안했다. 월급은 3배로 올려주고 시종을 들하녀들도 붙여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유코는 바로 승낙했다. 유코가 거의 넘어갈 뻔한 순간 스노우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하이네의 보석 같은 것을 베어버리자 그녀는 불안해하며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림은 그것이 마도석임을 알아챘다. 마법사가 마법을 사용하기 위한 촉매이자 하이네의 사천왕 힘의 근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하이네는 돌을 되찾기 위해 유코의 예술사진 모델이 되어야 했다. 유코는 이 일로 계속해서 악행 포인트를 얻었고 하이네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수장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꽤 볼만하기도 했다. 스노우는 하이네에게 파괴된 검이 복수를 해서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이 끝나자 유코는 약속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았다. 원한다면 하이네가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했다. 하지만 유코가 마도석을 자신의 거시기 쪽에 두자 하이네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안고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모두는 아주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지만 유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스노우가 그를 방으로 데려다 줘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스노우는 늙은 참모를 만났다. 그는 스노우에게 증거를 찾는 데 협력해주면 그녀의 직위를 복귀시키고 왕국 기사단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유코가 스파이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모두는 한 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코의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우연히 유코와 앨리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파견된 스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스파이 죄는 분명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지만 스노우는 두 사람을 성에서 쫓아내기만 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왕국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쫓겨났음에도 유코는 매우 기뻐했고 두 사람은 임시로 여관방을 빌렸다. 두 사람의 현재 목표는 전송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조직의 전사들을 소환해 이 행성을 침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유코는 약간 망설였다. 어쨌든 그는 이곳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엄청난 규모의 마족 군대가 곧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스노우가 실패를 맛보길 원했기 때문에 유코는 매우 흥분했다. 하지만 앨리스에게서 스노우가 그들을 쫓아낸 이유를 듣고는 두 사람이 스파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사형시키는 대신 쫓아냈다는 이유였다. 유코는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악행 포인트를 더 모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유코의 포인트는 나쁜 짓을 할 때만 증가했기 때문에 그는 밤에 나가 변태짓을 하기로 했다. 순진한 여자들을 놀라게 하려고 했지만 운 나쁘게도 오히려 더 해달라고 조르는 여자를 만나고 말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순찰 중이던 스노우와 로제를 우연히 마주쳤다. 스노우는 변태짓을 한다며 유코를 꾸짖었다. 로제도 유코가 왜 군대를 떠났는지 궁금해했다. 스노우가 유코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코는 스노우가 매일 자기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어 떠났다고 말했다. 유코는 로제에게 이 소문을 왕국 전체에 퍼뜨려달라고까지 했다. 스노우는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냐며 반박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유코가 바로 바지 지퍼 내리는 변태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스노우가 그 소문을 사방에 퍼뜨린 것이었다. 그를 막기 위해서였다. 유코는 매우 화가 나서 돌아왔지만 앨리스도 그를 바지 지퍼 변태라고 불렀다. 그녀는 유코의 노력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이번 전투에서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유코와 앨리스는 마족 군대가 지나갈 만한 길에 함정을 파고 지뢰를 설치했다. 그들이 왕국에 진입하기 전에 터뜨리기 위함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물어보니 현재 용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용사가 사천왕 중 한 명을 쫓다가 마족의 무작위전이 마법에 당한 것 같았다. 생존 확률은 매우 희박했다. 잠시 분석한 결과 전설에 따르면 용사는 엄청나게 크고 힘든 시련을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강해져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마왕을 무찌른다고 알려져 있었다. 지난번 탑에서의 전투가 바로 용사가 극복해야 할 시련이었다. 하지만 유코가 용사 대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왕군을 물리쳐도 용사를 돕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유코와 앨리스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챙기는 동안 틸리스 공주가 갑자기 유코를 찾아왔다. 앨리스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유코가 다른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체포하여 신문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일을 부탁하고 싶을 뿐이었다. 틸리스는 이 왕국이 다가오는 마족의 공격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사람이 이곳에 남아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서 유코의 왕국에 그녀의 왕국의 존재와 마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날 밤 스노우와 로제, 그림도 유코를 찾아왔다. 그는 그들에게 이길 수 없으면 도망치라고 조언했다. 내일 자신과 앨리스는 이곳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왕국의 모든 병사들이 마족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집결했다. 사천왕인 하이네와 지난번에 그 악마가 지휘하는 마족 군대가 국경 가까이 진격해왔다. 하지만 유코가 전날 설치해둔 지뢰가 효과를 발휘하여 적의 골렘을 많이 파괴했다. 하이네는 지난번에 유코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돌을 찾았다. 그동안 유코와 앨리스는 앉아서 틸리스가 마법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악행 포인트가 오르자 유코는 자기를 험담했던 꼬마의 집에 던진 18금 잡지를 부모님이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려 두 사람은 틸리스가 시전한 마법을 보지 못했다. 한편 하이네는 유코에게 소가 폭탄에 맞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마족 군대가 성으로 진격해오자 스노우는 그림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돌 인간들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이네가 그림을 공격하자 로제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왔다. 그림이 하이네에게 저주를 걸었지만 직후에 효과가 없었다. 이때 그 악마도 즉시 나타났다. 로제는 날아올라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잡아 벽에 던져버렸다. 그 후 그가 스노우를 공격하려 하자 로제가 자신의 불꽃을 사용했다. 그를 막기 위해서였다. 스노우는 남아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림과 로제는 스노우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유코가 틸리스 공주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유코는 틸리스 공주를 데리고 성에서 탈출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막 아래로 내려왔을 때 스노우와 마주쳤다. 그녀는 유코와 앨리스에게 그림과 로제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이 왕국도 구해달라고 했다. 알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악행 포인트는 이곳에서 탈출하기에만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노우의 진심 어린 간청을 보고 유코는 돕기로 동의했다. 유코는 앨리스에게 남은 악행 포인트로 저격 소총을 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에 오락거리를 사느라 현재 포인트가 부족했다. 앨리스는 이런 시국에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고 그를 나무랐다. 전투를 앞두고 말이다.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유코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을 몇 대 때리라고 했다. 악행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스노우와 틸리스는 그를 막았다. 왕이 늙고 약해서 몇 대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유코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악행 포인트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노우는 유코에게 자신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자원했다. 유코는 스노우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그녀의 팬티를 내려버렸다. 그동안 로제와 그림은 여전히 마족의 고위 간부 2명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유코는 좀 서툴렀지만 그래도 충분한 포인트를 모았다. 아주 멋지고 끝내주는 저격 소총을 사기 위해서였다. 유코는 그 총으로 모든 적을 해치웠다. 마족 군대의 골렘 부대 때문에 악마와 하이네는 부하들을 이끌고 곧장 날아왔다. 유코가 있는 곳으로 온 그들은 곧바로 유코와 모두를 공격했지만 앨리스가 유코가 전기톱을 소환하도록 도왔다. 보석이 밝힌 전기톱은 최대 피해량과 능력치를 자랑했고 유코는 단칼에 마족 1명을 가볍게 두 동강 냈다. 그 직후 유코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하고 마족 무리에게 돌진해 미친 듯이 베어버렸다. 지난번 그램건에 대한 복수로 악마의 온몸을 박살냈고 그 부하들 역시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모조리 베어버렸고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는 유코 때문에 스노우도 죽을 뻔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네만 남았는데 그녀는 잔뜩 겁을 먹었다. 그녀만 살아남았지만 유코는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양측은 한 달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전투가 끝나자 유코는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며 쉬었고 티리스는 병사들을 격려하러 갔으며 앨리스도 볼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코와 스노우가 남게 되었는데 스노우는 감사의 의미로 유코에게 키스했고 그것은 다음으로 미뤘다. 그녀는 유코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다시 보기로 했다. 하지만 유코는 그녀를 한 번 쓰고 버릴 장난감으로만 여겼고 스노우는 분노하여 칼을 뽑아 마구 휘둘렀다. 그 사건 이후 티리스는 유코에게 기사로 복귀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부하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싫었기 때문이다. 스노우가 다가와 기사가 되기 싫으면 용병이 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유코는 동의했다. 돌아갈 때 앨리스는 유코에게 그의 악행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돌아가면 해고될 거라고 알려줬다. 그 말을 들은 유코는 겁을 먹고 팀의 여자들에게서 천천히 점수를 짜내기로 결심했다. 앨리스는 상사에게 보고하러 돌아갔다. 모든 것이 그 늙은 참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코는 앨리스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테이프로 그의 머리에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대머리로 만들어버렸다. 며칠 후 조직에서 유코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지난번 전송 사건에 대해 그들을 비난했다 성공률이 50% 미만인 걸 알면서도 감히 자신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그는 아스타로트에게 제대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내건 요구는 바로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스타로트는 내심 기뻤지만 유코가 다른 말을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유코는 보고서에 이곳이 항상 전쟁 중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조직에서 지원군을 한 명만 보냈는지 궁금해했다. 알고 보니 조직 측도 현재 병력으로 영웅들과 싸우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영웅들 말이다. 그는 막무가내로 거부하며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바지 지퍼를 내리는 필살기를 썼다. 그 때문에 다음날 아침 조직은 유코와 앨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호랑이 수인 남자를 보냈다. 둘은 만나자마자 1대1 대결을 하려고 했다. 누가 더 강한지 겨루기 위해서였다. 첫 합에 유코는 실수로 스노우에게서 빌린 검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앨리스는 재빨리 유코에게 검을 붙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지만 갑자기 스노우가 검을 돌려달라며 유코를 찾아왔다. 유코는 숨길 수 없어서 검을 꺼내며 스노우의 검이 아주 용감했다고 둘러댔다. 마왕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것이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였지만 설득력이 있었고 스노우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자신의 비싼 검이 두 동강 난 것을 보고서였다. 하지만 호랑이 수인이 그녀에게 카타나를 선물하자 스노우는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 그를 껴안았지만 호랑이 수인은 변태 같은 롤이 취향이었다. 스노우처럼 몸매 좋은 여자는 질색이라며 흥미없다고 했다. 그날 밤 선술집에서 모두가 모였다. 유코와 앨리스가 이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스노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며 보수를 약속했다. 돈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노우는 바로 동의했는데 현재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스노우는 그들을 이끌었다. 이곳의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일행이 잠시 걷다 보니 뱀의 시체를 발견했다. 스노우는 이것이 한 부족의 영역표 시행이이며 그들이 원시적인 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끼 하나가 유코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두 여자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하고 있을 때 거대한 새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등 뒤에 나타나 그를 기겁하게 했지만 이 새우는 적이가 없었고 부상을 입은 상태라 유코는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의형제를 막 찾으려는 순간 스노우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 새우를 두 동강 내버렸다. 그리고는 새우 구이를 만들었다. 모두가 맛있는 새우를 즐기는 동안 유코는 슬퍼했다. 그 후 앨리스와 그램이 다투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마법이 비과학적이라며 믿지 않았고 그 말에 신을 모독당했다고 느낀 그램이 분노했다. 한쪽은 과학을 믿고 다른 한쪽은 신을 믿었기에 둘은 밖으로 나가 누가 옳은지 증명하기로 했다. 유코는 자기가 왜 이 두 여편네의 바보 같은 짓을 보러 따라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신에게 제물로 바칠 토끼를 죽여야 했을 때 그램은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 그걸 본 앨리스가 재빨리 도와주려 했지만 그램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걸 쓰지 그랬어. 그 후 그램은 유코와 앨리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을 소환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의식은 화려하고 무시무시해 보였다. 하지만 소환된 것은 가슴과 엉덩이가 큰 악마 누나였다. 그녀는 소환자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다.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에 유코는 즉시 자신을 하렘을 거느린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바쳐야 했다. 유코가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앨리스가 마법진이 그려진 천을 잡았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흔들었다. 앨리스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악마에게 진짜 본체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이것은 3D 영상일 뿐이라며 그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자 악마는 격분하여 공격했지만 앨리스는 안드로이드였다. 그래서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악마는 증명을 위해 앨리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앨리스는 사람이 사는 행성 2-3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악마는 비명을 질렀다. 그게 안 된다면 마왕, 마족, 마수 등 이 행성의 모든 적대적인 생명체를 없애달라고 했다. 그것마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앨리스는 지금 막혀있는 화장실이나 고쳐달라고 했다. 악마는 너무 화가 나서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앨리스에게 사과하고는 도망쳐버렸다. 한편 티리스 공주는 유코가 설정한 저속한 비밀번호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기계는
왕국의 모든 백성 앞에서 비밀번호를 읽어야만 작동하는 것 같았다. 비를 내리는 기계가 수리되기 전에는 왕국은 이웃 왕국과 거래하여 물을 만들 수 있는 수정석을 수입했다. 기계가 수리된 후 왕국은 수정석 수입을 제한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왕이 그 비밀번호를 외치고 싶지 않아 했다. 국왕은 유코가 바꾼 저속한 비밀번호를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싶지 않아 도망쳐버렸다. 티리스 공주도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비밀번호를 외치고 싶지 않아서 유코 일행에게 대사 임무를 맡겼다. 이웃 왕국으로 가서 수정석을 사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녀의 왕국은 유코에게 대륙 곳곳에 잠들어 있는 유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직후 유코 일행은 유코가 새로 장만한 차를 타고 이웃 왕국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이웃 왕국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날 밤 이 왕국의 왕자는 사절단을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유코와 앨리스는 평범했지만 나머지 세 여자는 가만히 있질 못했다. 그램은 잘생긴 남자를 유혹하려 했고 로제는 쉴 새 없이 먹어댔다. 옆에 있던 수녀가 질릴 정도였다. 스노우는 이 왕국의 왕자비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앨리스와 유코는 왕자가 못생기고 배 나오고 머리숱도 적은 호색하니라 스노우의 꿈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왕자가 나타나자 스노우는 그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후궁이 되기 위해 유혹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상대방이 돈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왕자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자 스노우는 태도를 바꿔 그를 변태라고 욕했다. 한편 그램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귀족을 저주했지만 저주가 반사되어 바닥에 쓰러져 떼를 썼다. 유코와 앨리스는 이 골칫덩어리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새 골칫덩어리가 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유코와 앨리스는 궁전 지하로 몰래 들어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족 사천왕 중 한 명인 러셀과 마주쳤다. 유코는 재빨리 그 녀석을 붙잡았다. 하지만 갑자기 하이네가 나타나자 유코는 곧장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온갖 방법으로 신문했다. 앨리스는 그런 유코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유코에게 그의 비열하고 변태적인 본성을 드러내라고 말했다. 그를 응원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유코의 악행 점수도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유코는 의기양양해져서 마구 주물러댔고 그 직후 유코는 분노하며 왕자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이 나라가 마족에게 수경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왕자도 인정했다. 그들은 팔기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마족에게 수경석을 파는 대가로 왕국이 마족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이때 하이네도 나타나 그녀는 이건 서로 이득이기에 잘못된 게 없다고 여겼다. 이를 본 스노우는 미인계를 써서 왕자에게 간청했다. 하이네도 지지 않고 둘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왕자는 여색에 유혹되지 않아 둘의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유코는 그가 게이라고 의심했고 다른 방법이 없자 마지막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계획이란 자신의 물건을 왕자의 머리 위에 올려 사무라이 상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 모두가 감탄했고 유코의 무례한 행동으로 이웃 왕국은 마족과 동맹을 맺게 되었다. 티리스의 왕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스노우였는데 갓 승진한 그녀는 이제 유코 때문에 직위까지 잃게 되었다.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다. 모래왕의 영토로 가서 물열매라는 과일을 찾아오라고 시켰다. 유코의 일행은 즉시 길을 떠났다. 모래왕의 영토로 들어서자 로제는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코는 그림에게 그녀가 귀족에게 걸려던 발기부전 저주를 자신이 피한 것에 대해 물었다. 그게 어떤 거냐고 묻자 저주는 누구든 한 명에게 맞으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왕자가 갑자기 여색에 흥미를 잃은 게 이상했다. 관련이 있음을 유코는 깨달았다. 그림이 이를 크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스노우의 순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문제를 일으킨 건 일으킨 거였다. 다음날 아침 일행은 금세 모래왕의 영토에 도착해 한 무더기에 물열매를 따서 큰 자루에 가득 담아 돌아갔다. 스노우는 해고가 취소될 거라며 기뻐했지만 그곳을 떠나기도 전에 모래왕이 거대한 두더지 모습으로 갑자기 깨어났다.
유코는 방금 딴 물열매들이 모래왕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즉시 모래왕은 그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눈 깜짝할 속도로 달려들자 앨리스는 모두에게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외쳤다.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어렵게 딴 물열매 더미와 함께 차량은 그대로 모래에 파묻혔다. 방금 전 모래왕의 공격으로 일행은 왕국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사막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며칠을 계속 걸었지만 그들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일행은 지쳤고 식량은 거의 바닥났으며 수집한 맨드레이크 부위 몇 개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끓여 임시로 먹었지만 유코는 인간을 닮은 생물을 먹기를 한사코 거부해서 그들은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억지로 먹이기 위해 큰 숟가락으로 유코의 입에 넣어줬다. 그날 밤 앨리스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제안했다. 유코에게 스노우에게 변태짓을 해서 악행 점수를 벌라고 했다. 유코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바로 실행하려 했다. 날씨가 더워서 둘 다 시원하게 옷을 벗기려 했지만 스노우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림으로 대상을 바꾸려 했다. 유코는 다른 차를 소환할 목적으로 악행 점수를 올리기 위해 그림의 속옷을 쳐다봤지만 추가된 점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일행은 계속 이동해야 했지만 마을이나 도시는 보이지 않았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고 그림에게 장난을 치는 것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의식 없는 사람에 대한 행동은 점수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을 굶은 후 유코는 점수를 미리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타로스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고 돌아가면 그녀를 점수 파밍 대상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로제는 계속 이상한 눈빛으로 그림을 쳐다봤다. 며칠 후 스노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염치를 버리고 유코에게 자신의 몸을 보라고 제안했다. 악행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행동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점수는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유코를 찌르겠다고 덤볐다. 그는 로제가 싸움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이 눈빛을 예전에 한 동료에게서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은 욕망이 깨어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로제 같은 아이와 그러면 아동 성추행으로 잡혀갈 것이기에 유코는 제안했다. 스노우에게 점수를 더 벌기 위해 한번 하자고 했지만 스노우가 그의 물건을 잘라버릴까봐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그는 말로 스노우를 설득하려 했고 거의 설득될 뻔했을 때 스노우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앨리스는 유코에게 스노우가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악행 점수를 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로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코와 한판하고 싶어 했다. 유코는 이것이 로제가 원하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앨리스를 들어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로제에게 이건 본능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로제는 공격하는 쪽이 되고 싶었고 유코가 많이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점수를 얻기 위해 로제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고 싶었다. 앨리스가 들어와 보니 둘의 말이 맞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는 생리적인 의미로 잡아먹힐 것이라 생각했지만 로제의 의도는 너무 배가 고파 유코를 한 입 빼어 물고 싶다는 것이었다. 로제가 계속 달려들자 유코는 경악했다. 그렇게 둘은 생존을 위해 밤새도록 주먹다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와 싸운 덕분에 유코는 많은 점수를 얻었고 다른 차 한 대와 음식을 사서 모두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 왕국으로 돌아왔다. 비록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들은 왕국의 물열매를 가져오는 임무에 실패했다. 티리스 공주는 그들에게 마족들이 고대 유적에 있는 고대 무기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즉시 그 유적으로 가서 그들을 막기를 원했지만 앨리스는 막기는커녕 그 고대 무기를 아예 빼앗고 싶어 했다. 한편 유코의 회사는 전투 후 휴식을 위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영웅과의 전투였다. 두 여성 간부가 저쪽 세계의 유코가 괜찮은지를 두고 다투는 동안 박사님은 두 사람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악행 점수를 벌고 있었다. 유코가 그림을 부활시키고 돌아오자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더 보려면 등록해야 한다고 했고 유코와 모두는 당연히 등록했다. 릴리스는 숨기면서 촬영을 계속했다. 두 간부는 직원 투표에서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고 있었다. 릴리스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자신했지만 매번 꼴찌였다. 나머지 두 여성은 릴리스가 직원을 매수했다고 의심했지만 그녀가 매수할 돈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다.
릴리스도 유코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궁금해했다. 유코는 이 고위 간부들이 오랜만에 쓸모있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이 일이 발각되면 박사님이 어떤 벌을 받을지 궁금해했다. 예언처럼 타로스는 자신이 유코를 꽤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둘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딜 가든 유코는 항상 따라다녔다. 그녀가 시키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직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릴리스는 직원들이 들을까봐 불꽃을 쏘아 올려 주의를 돌렸다. 마침 두 간부가 직원들이 파티하는 곳으로 나갔을 때 큰 화면에 두 사람이 찍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타로스가 부끄러워하자 릴리스는 유코에게 전화해 위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여성은 투표 결과를 보며 서로를 위로해야 했다. 하지만 릴리스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타로스는 투표수가 직원 수를 초과한 것을 깨닫고 표를 걸러냈지만 릴리스는 여전히 1위였다. 어쨌든 그녀는 별로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코와 이야기하며 옛날 일을 회상했고 유코도 자신이 예전에 그녀를 1위로 만들기 위해 표를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별로 한 게 없었다. 릴리스가 또 투표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가 전부 해고하는 사고를 쳤다. 두 간부는 릴리스를 혼내고 부하에게 모두 해고하고 보상금은 릴리스의 월급에서 제하라고 지시했다. 타로스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유코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다. 유코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려던 순간 지구에서 영웅이 공격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들은 그 일을 접고 싸워야 했다. 타로스는 유코에게 마족들을 모두 무찔러 우리 조직이 무적임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유코와 일행은 그 유적으로 향했다가는 길에 스노우는 이제 빚을 갚을 돈이 없다며 계속 울었다. 앨리스는 이번 일을 잘 해내면 석 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돈 이야기를 듣자 스노우는 고분고분해졌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하이네의 야영지에 접근했다. 스노우는 밤에 기습하여 적을 모두 섬멸할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이 방법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코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내일 하이네와 러셀을 바싹 뒤쫓아서 그들이 함정을 다 처리하게 한 뒤에 나타나 성과를 가로채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의 정점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코의 일행은 성공적으로 잠입했다. 로제는 이곳이 꽤 익숙하다고 느꼈고 스노우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챙기려 했다. 나중에 돌아와서 줍자고 했다. 일행은 하이네와 러셀을 보고 그들이 경비 로봇을 전부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갔다. 둘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일행은 약간 미안해했지만 유코는 양심은 다 버리라며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설득이 부족하자 앨리스는 돈으로 스노우를, 유코는 음식으로 로제를 유혹했고 그림은 어차피 잠만 자서 유혹할 필요도 없었다. 하이네 쪽도 무기가 있는 방에 도착했다. 러셀은 그걸로 상황을 죽이고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이네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며 인류를 해치고 싶지 않아 했다. 뼛속까지 증오하는 유코는 예외였지만 방심한 틈을 타 유코가 들어와 러셀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하이네를 제압했다. 하이네는 유코 일행의 계획을 깨닫고 분해했다. 울음이 터질 정도였다. 유코는 자기가 악당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앨리스가 러셀이 죽었다고 알렸다. 자신이 어린애를 죽인 놈이 될까봐? 유코는 앨리스와 함께 그를 치료해서 너무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게 했다. 유코는 러셀에게 이 무기를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러셀이 직접 무기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무기는 사실 전투 갑옷이었고 앨리스는 더 이상 빼앗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유코에게 그냥 파괴하라고 요청했다. 유코는 하이네를 인질로 협박했지만 하이네는 방법이 있었고 자신의 돌을 사용해 마왕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코는 하이네의 브래지어를 챙겼고 사학 점수가 올라갔다. 분노한 러셀은 마구 파괴하기 시작했고 유코 일행은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러셀이 길을 막고 기다리고 있어서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유적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너무 약해서 빨리 도망칠 계획이 필요했다. 유코는 그림에게 저 갑옷에 저주를 걸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도 확신이 없자 유코는 앨리스에게 시험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저주가 역효과를 내서 그림은 싸우기도 전에 쓰러졌다.
스노우는 여전히 챙길 수 있는 건 뭐든 챙기고 있었다. 로제는 자기가 나서서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 또한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러셀과 같은 종족이었다. 유코는 동의하려 했지만 로제가 떠는 것을 보고 그만뒀다. 모든 일을 수습생 소녀에게 맡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코는 앨리스에게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방법이 있지만 3가지 위험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저 갑옷을 더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유코의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 셋째는 유코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벌어주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코는 앨리스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가 물건을 불러와 설치했다. 유코는 밖으로 나가 러셀의 시간을 끌었지만 러셀은 유코를 무시하고 안쪽을 공격하려 했다. 이 상황에 유코는 총과 폭탄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조잡한 무기들로는 부족해서 그는 수톤의 무기를 요청하며 계속 시간을 끌었다. 마침내 러셀도 짜증이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유코는 어쩔 수 없이 신성한 전기톱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다리에 한 방을 날렸고 처음으로 갑옷에 손상을 입혔다. 다리 부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갑옷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유코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깔리고 말았다. 이제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앨리스가 주문한 무기를 완성했다. 유코는 이것이 회사의 자랑인 전투기계이며 이름은 파괴자라고 했다. 유코는 치료를 받고 깨어나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앨리스는 그녀가 그 갑옷을 고철덩어리로 만들었다고 했다. 사실 그 갑옷이 자기들 것보다 좋았지만 조종사 실력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 자기들 갑옷도 손상이 좀 있었지만 앨리스가 더 매끄럽게 수리할 거라고 했다. 앨리스는 또한 러셀이 제압되어 갇혔다고 알려줬다. 마침 유코가 복수를 원하던 참이라 앨리스와 함께 그를 찾아가 제안을 했다. 러셀에게 그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호랑이 아저씨에게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러셀은 여전히 무섭지 않다며 강하게 나갔지만 호랑이 아저씨를 만나고는 달라졌다. 그는 로리를 좋아하고 그게 함정이라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러셀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워하며 항복했다. 이 사건 이후 그림은 자신이 아무것도 못했다며 한탄했다. 유코는 그녀가 팀의 개그 담당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림이 정말 신발을 못 신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면 폭발할 거라고 했지만 유코는 앨리스에게 양말을 가져와서 그림에게 신겨보라고 했다. 불행히도 양말 역시 그림을 폭발시켰다. 궁에 있던 공주님은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만 보았다. 그리고 일행이 그림의 불을 끌 물을 찾는 소리를 들었다. 보고서도 상사들에게 보내져 지원군을 요청했다. 유코를 좋아하는 여상사는 자신이 직접 지원군으로 가볼까 생각했다. 한편 유코와 앨리스는 초기 임무를 완수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돌아갈 점수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유코는 만약 자신이 돌아갈 수 없다면 이 세계를 정복하고 하렘을 만들어 즐기겠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전투원 파견합니다를 전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